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반도 평화포럼 상임이사 이영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북한 경제와 식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초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최근 북한에 이렇게 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식량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언론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한편 조금 시각을 좀 넓혀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작년 한 해 미사일 71발을 이렇게 쐈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그 개발 비용이면 이건 이제 그 정부 관계자의 어떤 발언입니다. 대략 그 최소한 2억 달러 정도 들었을 거고, 그 정도면 쌀 50만 톤 정도는 이제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정하는 북한 식량 부족분의 뭐 60%는 이제 개발비로 충분히 이제 충당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와 이제 뭐 미사일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의 어떤 역은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역으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지, 또는 이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뭐 이런 그 의문도 드는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 포럼이 도대체 이제 북한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특히나 이제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좀 전반적인 북한 경제 문제를 좀 다루고요. 최 박사님께서 아마 이제 좀 전반적인 걸 다루고, 김일환 박사님께서 식량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순서를 최 박사님부터 하는 게 낫겠죠. 먼저. 그럼 먼저 식량 문제에 대해서 김일환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그 토론이 있게 되는데요. 그 김관호 한국농업촌공사 부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고, 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내가 먼저 해요? 김일환 박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북한 식량난 혹은 식량 생산의 안정화라고 제목을 붙인 건 가장 최근에 북한의 주요 회의가 전원회의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원회의에서 식량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족해서 했나? 혹은 최소한의 계획이 있었나? 식량 생산을 위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에 대한 궁금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2023년의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비 보강, 그리고 하나는 역시 이제 생산 장성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식량 증산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는 12개 고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분야별로 식량은 몇만 톤 생산하고 블라블라 이런 고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개 고지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농촌 식량과 관련해서는 4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12개 고지 중에 첫 번째 고지가 알곡이다. 식량이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해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책을 자기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정책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가지인데 알곡,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질소비료,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요즘 농촌 건설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살림집, 살림집은 이제 후생과 관련한 문제고요. 앞에 3가지는 실제로 식량을 생산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2023년의 재정운영 계획을 보시면 왼쪽 하단의 노란 박스가 농업 부문의 14.7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농업 부문의 14.7%를 전년 대비 증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14.7%를 증액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산 분야와 같이 포함이 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분이 14.7%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14.7%가 뭐 매우 특별한 사례냐? 좀 더 살펴봤더니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라는 겁니다. 2014년에 체육 분야의 17.1%, 그리고 2016년에 기본건설 부분의 13.7%, 그리고 17년에 보건 부분의 13.3%, 그리고 한 9%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산림 분야 2015년에 9.6%. 이렇게 간간히 집중해야 될 산업 분야들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던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도 뭐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1%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인민시책 분야 오른쪽에 파란 박스 우측 하단입니다. 0.7, 0.4, 0.1, 0.3 저 분야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 지출 분야입니다. 왼쪽의 박스는 인민경제는 투자 분야고요. 인민시책은 지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확대 재생산을 위한 혹은 부가가치의 생산이 가능한 분야고요. 시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출 분야죠. 지출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지출 증가율이 많이 빠졌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저게 이제 오해를 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줄어들었냐가 아니고 증가율이 감소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이 정도의 예산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얘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4가지의 식량 상황을 검토하는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장의 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식량난의 징조인가? 라는 특히 이제 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저 분야를 그럼 한번 볼까? 진짜 그런가? 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서 나중에 원고가 다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김정은 집권기 전체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월 지금 한 5일, 10일 정도까지의 최근의 상황입니다. 쌀 가격은 평균치를 내보면 4,980원이고요. 그리고 밀가루는 6,175원입니다. 전체 평균 가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번의 시기가 있는데 대북 제재가 강화된 시기입니다. 2017년 6월 하반기부터인데요. 평균을 내보면 쌀 가격은 4,942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한 2022년 3월부터 5,716원이고요. 현재까지 평균 가격이. 코로나 발병기,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에서 쌀 평균 가격이 5,812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기 전체를 보면 북한에서 팔리는 시장에서 팔리는 쌀 가격은 대체로 한 5천 원에 수렴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쌀 가격이 좀 올라서 5,812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시기는 코로나가 발병한 시기 이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잠깐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쌀 가격은 뭐 저 정도로 그래 오케이 쏘쏘 올랐어 뭐 700원 800원 도 오를 수도 있고 6,000원까지도 갔었죠 최근에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밀가루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밀가루 가격은 6,175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발병기를 보면 저기가 2020년 3분기 가격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경연의 최 박사님 와 계시는데 농경연에서 발간하는 저널에 항상 실리는데 마지막 4, 4분기까지 나왔으면 그래프가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질 않아서 저 정도로 아마 좀 줄어들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걸 넘어섰죠. 제가 보기엔 17,000원 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밀가루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은 시대의 시장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데일리 NK 토대로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6,000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5,000원 이상을 넘어서서 6,000원을 자꾸 넘어간다, 올라간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6,000원 넘어간 적이 없냐? 제법 있죠.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4,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다음. 가장 최근에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장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 옥수수, 밀가루 가격인데요. 이건 월별로 지금 본 겁니다.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밀가루 가격은 정말 말 그대로 또 사상 최고치를 거의 100% 오르죠. 97.7%가 오릅니다. 오케이. 전으로 바로 돌려주세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식량난이 났다면 식량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수준에까지 식량난이 정말 발생했다면 시장에서 저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 밀가루 가격만 엄청 오르고 거의 100%가 오르고 쌀은 26%가 오르는 현상이 가능할까? 밀가루든 쌀이든 뭐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마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북한의 밀가루 가격의 변동과 쌀 가격의 변동이 너무 미스매치 나고 있다는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미 그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부분이 오히려 식량난과 진짜 식량이 언제나 부족한 나라였습니다만 그것이 크라이스로 갈 정도의 문제인가? 라는 것에 혹은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 사항인데요. 2020년 쌀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증가했는데 그 수입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식량난이 발생했다.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연간 수입한 곡물의 양입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그 중에 빨간 박스, 빨간 그래프가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쌀이고요. 나머지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거의 수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쌀과 밀 중심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20년과 21년에 대비해서 쌀이 좀 더 수입이 됐다라는 이유로 식량난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밀가루는 식량 아닌가? 뭐 어쨌든 그렇죠. 총량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총량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려면 수입을 많이 해서 식량난이다라고 하면 2019년에 식량난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총량을 저렇게 많이 수입했으니까. 혹은 반대로 식량을 수입을 안 해서 식량난이 났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21년에 식량난이 났어야죠.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주장인지 뭘 의도적으로 그런 가짜 뉴스를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또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글로벌 식량 가격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팔리는 식량 가격이고요.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때부터 식량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옥수수가 362% 올랐고요.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 쌀이 207%, 밀가루가 127% 상승합니다. 아까 옥수수가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옥수수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식량 플러스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이지 않을 거면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쌀, 밀이 207%, 127% 오릅니다. 그 중에서 밀은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비율로 보면. 근데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죠.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내용인데 2022년에 비료 수입량이 감소해서 식량난이 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에 벌써 식량난이 21년에 났어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추정을 좀 해보면 2019년에 국경봉쇄 때문에 오케이 뭐 수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비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긍정적인 추정으로는 야 차라리 이런 상황이 그래? 국제적으로 저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 그래 우리가 좀 더 생산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저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래프는 글로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왼쪽에 아래 표가 비료 가격입니다. 글로벌 비료 가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들을 좀 보시면 상단이 수출국이고 하단이 수입국입니다. 그 중에 상단을 보시면 중국, 러시아가 질소비료 1위, 2위고요. 수출량이. 인비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칼륨비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2위, 3위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의 나라들이 비료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걸려서. 이게 실제로 제재 품목은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비료 가격이 저렇게 엄청 올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비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글로벌 비료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천연가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자립경제의 역사. 농담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북한은 비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석탄 베이스로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효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료를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왔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천연가스가 오르든 말든 자기들의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제가 앞에 14.7% 농업 부문의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비료 공급에 집중을 엄청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소 비료와 리난 비료 적기 보장이 첫 번째 비료 증산과 관련한 정책 주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립경제 역설 N 부분은 질소입니다. 질소고요. 오케이, 질소는 뭐 어쨌든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생산해 왔고 생산량이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씩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부존 자원을 따지면 PK입니다. P인과 칼륨이죠. 북한은 상대적으로 인 자원이 좀 많습니다. 남한에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순천 님비료 공장이라는 대형 공장을 세웠는데 현재 제대로 혹은 생산이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부분에 엄청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칼륨 비료 공장이 아예 없는데 그것을 장기 과제로 해서 좀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만약에 새로 NPK를 합성해서 합성 비료죠. 합성 비료입니다. 그 합성 비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북한에서 그러면 북한의 농업은 아마 새로운 전기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번째 검토 사항인데요. 식량 생산량이 18만 톤 줄어들어서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21년 대비해서 3.8% 감소해서 식량난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식량 그러니까 농업 부문이 우리가 고려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호흡이 엄청 긴 산업이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실험을 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고 싶어도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너무 더디게 생산량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꼬꾸라지는 산업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장기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2020년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기 전에 아버지 시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생산량 증가분을 보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농진청은 25%가 늘어납니다. 농진청 추정치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체 식량난이 25%가 늘어났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FAO 같은 경우는 22년에는 추정치 내놓지 않았죠.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0년부터 21년까지 40%가 늘어났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기관에 약간의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농진청이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제 앞에 2010년까지를 보면 뭐 그렇게 또 보수적이지도 않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기관의 성격을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VNR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저 초록색 바인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에 552만 톤까지 생산했다라고 국제사회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런데 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FAO 식량 생산량 추정치와 관련된 건데요. 그동안에 2015년까지, 2016년이죠. 2016년까지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추정하면서 왼쪽 표 위에 3단의 표를 보시면 경사지 생산량, 텃밭 생산량, 수확후 손실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FAO를 보면
2018년부터 경사지 생산량을 총 생산량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텃밭 생산량에서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오른쪽 끝부분입니다. 2021년 수확후 손실분이라고 항상 추정을 합니다. 생산을 다 했는데 논에서 다 났는데 그걸 수확하는 과정에서 손실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100만 톤까지를 잡습니다. 저희 100만 톤입니다. 1000톤 기준이니까요. 북한이 대체로 생산량이 한 500만 톤에서 제 추정으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추정치까지 이거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정치까지 막 얘기를 하면 한 500만 톤에서 한 550만 톤 사이에서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수확후 손실분이 100만 톤이다. 그러면 이제 저 추정치를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내는 게 맞느냐? 그걸 저 추정치를 믿어야 하느냐? 라는 검토가 사실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경사지 생산량을 없애버렸는데 그러면 북한은 경사지에다가 농사를 짓지 않느냐? 왼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2021년 경사도 20% 이하 농지를 개발을 여전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5일자 조선중앙통신 기사입니다. 또 하나 경사지 생산량도 굉장히 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거라고 보는데 저기 75만 톤 2016년 아니죠 20만 톤 정도로 잡았는데 저는 저거보다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텃밭 생산량 개인 생산량이죠. 북한에서는 그 개인 텃밭의 생산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운데 빨간 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죠. 자기 텃밭을 가꾸는 심정으로 농장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텃밭의 생산량이 더 높다는 거죠. 어떤 수를 쏘더라도 자기 텃밭의 생산량이 높다라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근데 그것이 개인 텃밭의 생산량이 없다? 오케이,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수확후 손실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량 생산량 전체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인데 저런 변수들이 지금 특별한 기준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북한의 식량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최근에 제도죠. 북한의 정책입니다. 농업 관련한 정책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법입니다. 농업법, 농장법, 그 다음에 화학공업법, 허풍방지법, 양정법, 농촌발전법. 지금 가만히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들입니다. 다 농업과 관련한 법들입니다. 그리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겠다 혹은 조정하겠다라는 법들이고요. 생각보다 변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식량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문제는 이럴 수 있죠. 정책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해? 우리는 정책 없나? 정책이 있는데도 맨날 경제는 꼬꾸라지고 이상하지 않나?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고. 그동안의 북한의 김정은 시대죠. 2020 저 잘못했네요. 2012년이죠. 저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거네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느냐라는 거고요. 북한은 몇 번의 정책에 큰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2014년에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해왔습니다. 그 중에 왼쪽 박스를 보시면 농업 부문의 농장 책임관리제가 등장을 했고요. 2014년입니다. 그리고 그 농장 책임제를 좀 더 뜯어보면 경영 자율성이나 분배나 시장 신화성과 관련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 정책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수정되고 해왔습니다. 역시 목표는 식량을 증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책들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굳이 어느 편을 들으라면 얼마나 성공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꼼지락꼼지락 아주 더디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뭔가 과거와는 다른 성장을 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연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가장 최근에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죠. 작년 2020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좀 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정법부터 시작해서 법이 바뀌면서 제도가 좀 강화됐습니다. 이 강화됐다라는 건 북한의 시장에 민간 영역인 시장에 국가의 영역, 국가의 정책이 자꾸 스물스물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21년 양정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오른쪽 그 노란 동그라미의 오른쪽 끝을 보면 시장의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저는 시장이 저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안에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결과들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쪽 박스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코로나가 일단 발병했다. 그리고 그 발병해서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많이 통제되고 있다. 또 하나, 주민들의 사재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상인들의 저항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매점매석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기업소의 식량 은닉 가능성입니다. 양정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식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들이 국가에다가 납품을 하지 않고 몰래 숨겨서 시장에서 좀 비싼 가격에 내다 팔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식량 가격의 동조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저는 일부 있다. 근데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결과, 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를 주목해서 볼 만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시장 가격이 오르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 가격이 올랐는데, 오케이, 콜. 그런데 거기서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일부 제가 보기에는 일부라기보다 낮은 가격에 식량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혜택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면 북한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인데 혹은 뭐 절대 가격이 식량이 부족하고 돈이 많아서 오르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가 보조금을 사용할 텐데 혹은 다른 제도를 사용하거나 근데 저는 국가에서 자기가 보조금을 자기가 보조금을 부담하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러니까 식량 판매소를 만들어서 국가 판매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의 역국가 보조금 아마 이 정도 역할을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입을 했으니까 또 하나는 시장과 국가가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속 가능하다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을까도 주목해야 해봐야 할 장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북한 전체 농업 전반적인 잠재력과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 예산, 국가 재정 능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농촌에다가 농업 분야에다가 14.7%를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욕도 제가 보기엔 넘쳐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리스키한 부분과 포텐셜이
장기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될지 혹은 뭐 싸우다가 그만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요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 식량 사정 관련해서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발표자께서는 과연 이게 그 언론 보도처럼 식량 위기냐 아니면 안정화의 어떤 시도냐 뭐 이런 그 대립 구도를 이렇게 가지고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쌀 가격이 올랐다 해서 이게 식량 위기냐, 그러니까 쌀 수입량이 많아졌다 해서 식량 위기냐, 이게 다 그 어떤 언론 보도들에서 나온 것들 가지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고 있어요. 또 비료 수입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 식량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러냐. 또 생산량이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이걸 가지고 식량 위기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식량 위기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 세계 식량 기구에서 북한 그 식량 생산 통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일단 지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쟁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발표자께서 요약을 이렇게 하자면, 그냥 저 나름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그 식량 가격이 최근 이제 올라서 아무래도 그 북한이 식량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의구심을 낳는데, 생산량을 보면 전년 대비 크게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생산과 유통을 나눠보면 생산에서 그닥 큰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식량 가격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오른, 그랬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식량 가격 상승을 코로나로 인한 이동 통제에 따른 어떤 문제라든가 매점 매석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생산보다 유통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몇 가지 그 체크리스트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들으면 상당히 좀 궁금한 것들도 많고요. 토론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단 토론자분들께 일단 맡기고 저 얘기는 이제 식사도 다 안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되잖아요. 아니, 네. 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반도 평화토론 상임이사 이영훈입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북한 경제와 식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초죠,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최근 북한에 이렇게 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식량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 언론들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다른 한편 조금 시각을 좀 넓혀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이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작년 한 해 미사일 71발을 이렇게 쐈다 그러면서 그 정도의 그 개발 비용이면 이건 이제 그 정부 관계자의 어떤 발언입니다. 대략 그 최소한 2억 달러 정도 들었을 거고, 그 정도면 쌀 50만 톤 정도는 이제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추정하는 북한 식량 부족분의 뭐 60%는 이제 그 개발비로 충분히 이제 충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 문제와 이제 뭐 미사일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의 어떤 여부는 또 북한의 경제
필레역으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지 또는 이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뭐 이런 그 의문도 드는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 포럼이 도대체 이제 북한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특히나 이제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좀 전반적인 북한 경제 문제를 좀 다루고요. 최 박사님께서 아마 이제 좀 전반적인 걸 다루고 김일환 박사님께서 식량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순서를 최 박사님부터 하는 게 낫겠죠. 먼저. 그럼 먼저 식량 문제에 대해서 김일환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의 그 토론이 있게 되는데요. 그 김관호 한국농업촌공사 부장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고 또 다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어요? 내가 먼저 해요? 김일환 박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북한 식량난 혹은 식량 생산의 안정화, 식량 생산의 안정화라고 제목을 붙인 건 가장 최근에 북한의 주요 회의가 전원회의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원회의에서 식량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예산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 내용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부족해서 했나? 혹은 최소한의 계획이 있었나? 식량 생산을 위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자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이 있었나에 대한 궁금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단 한번 잡아봤습니다. 2023년의 경제정책, 북한의 경제정책 기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비 보강, 그리고 하나는 역시 이제 생산 장성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식량 증산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는 12개 고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 분야별로 식량은 몇만 톤 생산하고 블라블라 이런 고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2개 고지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그 중에 농촌 식량과 관련해서는 4가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12개 고지 중에 첫 번째 고지가 알곡이다. 식량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북한이 해마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제일 첫 번째 정책을 자기들의 식량을 생산하는 정책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4가지인데 알곡,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질소비료,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요즘 농촌 건설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살림집은 이제 후생과 관련한 문제고요. 앞에 3가지는 실제로 식량을 생산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2023년의 재정운영 계획을 보시면 왼쪽 하단의 노란 박스가 농업 부문의 14.7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 농업 부문의 14.7%를 전년 대비 증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에서 14.7%를 증액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수산 분야와 같이 포함이 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 부분이 14.7%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14.7%가 매우 특별한 사례냐? 좀 더 살펴봤더니 꼭 그렇지는 또 않더라라는 겁니다. 2014년에 체육 분야의 17.1%,
그리고 2016년에 기본건설 부분의 13.7%, 그리고 17년에 보건 부분의 13.3%, 그리고 한 9%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산림 분야 2015년에 9.6%. 이렇게 간간히 집중해야 될 산업 분야들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투입했던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1%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인민시책 분야 오른쪽에 파란 박스 우측 하단입니다. 0.7, 0.4, 0.1, 0.3. 저 분야는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는데 지출 분야입니다. 왼쪽의 박스는 인민경제는 투자 분야고요. 인민시책은 지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확대 재생산을 위한 혹은 부가가치의 생산이 가능한 분야고요. 시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지출 분야죠. 지출 분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예산 지출 증가율이 많이 빠졌다,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게 이제 오해를 하지 말고 보셔야 되는데 줄어들었냐가 아니고 증가율이 감소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자, 이 정도의 예산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얘기를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4가지의 식량 상황을 검토하는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장의 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식량난의 징조인가? 라는 특히 이제 저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저 분야를 그럼 한번 볼까? 진짜 그런가? 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논의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서 나중에 원고가 다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김정은 집권기 전체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월 지금 한 5일, 10일 정도까지의 최근의 상황입니다. 쌀 가격은 평균치를 내보면 4,980원이고요. 그리고 밀가루는 6,175원입니다. 전체 평균 가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한 번의 시기가 있는데 대북 제재가 강화된 시기입니다. 2017년 6월 하반기부터인데요. 평균을 내보면 쌀 가격은 4,942원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한 2022년 3월부터 5,716원이고요. 현재까지 평균 가격이. 코로나 발병기,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시장에서 쌀 평균 가격이 5,812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집권기 전체를 보면 북한에서 팔리는, 시장에서 팔리는 쌀 가격은 대체로 한 5,000원에 수렴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쌀 가격이 좀 올라서 5,812원까지 갔다라고 하는 시기는 코로나가 발병한 시기 이후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약간 더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쌀 가격은 저 정도로 그래 오케이 쏘 올랐어. 700원, 800원 또 오를 수도 있고 6,000원까지도 갔었죠 최근에. 평균 가격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밀가루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죠? 밀가루 가격은 6,175원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발병기를 보면 저기가 2020년 3분기 가격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경연의 최 박사님 와 계시는데 농경연에서 발간하는 저널에 항상 실리는데 마지막 4, 4분기까지 나왔으면 그래프가 좀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게 나오질 않아서 저 정도로 아마 좀 줄어들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걸 넘어섰죠. 제가 보기엔 17,000원 넘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밀가루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정은 시대의 시장 쌀 가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겁니다.
데일리 NK 토대로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6,000원 이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5,000원 이상을 넘어서서 6,000원을 자꾸 넘어간다, 올라간다, 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량난이 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그 이전에는 6,000원 넘어간 적이 없냐? 제법 있죠.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4,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 다음. 가장 최근에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시장 가격입니다. 그 중에서도 쌀, 옥수수, 밀가루 가격인데요. 이건 월별로 지금 본 겁니다.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올랐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밀가루 가격은 정말 말 그대로 또 사상 최고치를 거의 100% 오르죠. 97.7%가 오릅니다. 오케이. 전으로 바로 돌려주세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 식량난이 났다면, 식량이 정말 부족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수준에까지 식량난이 정말 발생을 했다면 시장에서 저런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까? 밀가루 가격만 엄청 오르고 거의 100%가 오르고 쌀은 26%가 오르는 현상이 가능할까? 밀가루든 쌀이든 뭐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같이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마 토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5년 된 것 같아요. 북한의 밀가루 가격의 변동과 쌀 가격의 변동이 너무 미스매치 나고 있다는 부분에 되게 주목을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이미 그 얘기를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신데 저 부분이 오히려 식량난과 진짜 식량이 언제나 부족한 나라였습니다만 그것이 크라이스로 갈 정도의 문제인가? 라는 것에 혹은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 사항인데요. 2020년 쌀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쌀 수입량이 증가했는데 그 수입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 식량난이 발생했다. 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연간 수입한 곡물의 양입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입니다. 그 중에 빨간 박스, 빨간 그래프가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쌀이고요. 나머지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는 거의 수입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쌀과 밀 중심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20년과 21년에 대비해서 쌀이 좀 더 수입이 됐다라는 이유로 식량난이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밀가루는 식량 아닌가? 뭐 어쨌든 그렇죠. 총량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총량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려면 수입을 많이 해서 식량난이다 라고 하면 2019년에 식량난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총량을 저렇게 많이 수입했으니까. 혹은 반대로 식량을 수입을 안 해서 식량난이 났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21년에 식량난이 났어야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주장인지 의도적으로 그런 가짜뉴스를 확산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논의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또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글로벌 식량 가격입니다. 국제시장에서 팔리는 식량 가격이고요. 2020년 1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때부터 식량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옥수수가 362% 올랐고요. 현재까지. 가장 최근까지. 쌀이 207%, 밀가루가 127% 상승합니다.
아까 옥수수가 가장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옥수수가 많이 오르는 이유는 식량 플러스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죽이지 않을 거면 수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쌀, 밀이 207%, 127% 오릅니다. 그 중에서 밀은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비율로 보면. 근데 북한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죠.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내용인데 2022년에 비료 수입량이 감소해서 식량난이 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20년에 벌써 식량난이 21년에 났어야 되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추정을 좀 해보면 2019년에 국경봉쇄 때문에 오케이 뭐 수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비료 가격이 상승했어요. 오케이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긍정적인 추정으로는 야 차라리 이런 상황이 그래? 국제적으로 저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 그래 우리가 좀 더 생산 한번 해보자. 힘들지만 오히려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저는 추정을 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래프는 글로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저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왼쪽에 아래 표가 비료 가격입니다. 글로벌 비료 가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표들을 좀 보시면 상단이 수출국이고 하단이 수입국입니다. 그 중에 상단을 보시면 중국, 러시아가 질소비료 1위, 2위고요. 수출량이. 인비료 같은 경우는 중국이 수출 1위입니다. 그리고 칼륨비료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2위, 3위가 벨라루스와 러시아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의 나라들이 비료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걸려서. 이게 실제로 제재 품목은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비료 가격이 저렇게 엄청 올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비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인데요. 글로벌 비료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이유가 천연가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저렇게 붙였습니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자립경제의 역사. 농담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북한은 비료를 만드는데 천연가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석탄 베이스로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효율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료를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왔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천연가스가 오르든 말든 자기들의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제가 앞에 14.7% 농업 부문의 예산을 증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비료 공급에 집중을 엄청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소 비료와 리난 비료 적기 보장이 첫 번째 비료 증산과 관련한 정책 주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립경제 역설 N 부분은 질소입니다. 질소고요. 오케이, 질소는 뭐 어쨌든 자기들이 열심히 지금 생산해 왔고 생산량이 최근에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정말 그 자체로 관심이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 경제 성과를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경제 성과를 이용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북한 경제가 전년 대비
얼마만큼 변했다라고 얘기해도 항상 그 기준은 90년대에 가 있고 항상 우리는 거의 한 30년 전에 북한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너무 갇혀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물론 항상 안 좋죠. 그런 저조하다는 평가가 다른 관심사죠. 하나는 그래서 북한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높아졌나? 이런 다른 의문, 또는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렇게 무력 도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성과 그 자체보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싶어서 경제 성과를 빗대어 얘기하는 이런 건 아닌가? 저희가 조금 다시 돌아봐야 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게 궁금하다면 이것을 인과관계를 입증하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의 경제 성과가 안 좋아지면 정권의 정치 체제에 좀 혼란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성장률이 몇 % 떨어졌을 때 북한이 무력 도발을 더 많이 한다던가 이런 인과관계는 사실상 검증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인과성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은 채 북한 경제 성과를 다른 얘기를 하는 그런 빙의를 좀 이용하는 이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비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 북한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지나친 낙관론이 등장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주장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경제 성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좀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론을 제기하면 항상 그 기준은 30년 전과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30년 전에 비해서 경제 성과도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 경제의 여러 조건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얘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 성과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성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굉장히 성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거의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우리가 이용하는 통계조차 추정 통계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김일하 박사님 말씀하신 농진청 통계나 FAO 통계 다 추정치고요.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농진청 통계는 전국 기준이고 FAO는 조국 기준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잣대가 다른 것을 가지고 그 추정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해야 하고 정말 북한의 경제 성과가 궁금하다면 그리고 항상 연구자 스스로 이 취약한 인가성에 대한 반론도 해야 되지만 북한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우리의 어떤 그 방법론 자체가 취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길게 북한의 경제 성과를 논의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논의를 조금 시작했고요. 저는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경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먼저 단기적인 시기에서 최근에 북한 경제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해보고 저도 전반적으로는 북한은 우리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저소득 국가이고 소득이 많아봐야 2,000불이 되지 않는 그리고 식량도 항상 부족한 국가였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단기적인 시기에서 최근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국경 봉쇄를 종료하고 무역 재개로 정책을 선회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북중 무역액이 2021년 대비해서는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2019년까지는 북한의 그 무역액이 한 20억 불 정도를 유지했는데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사실상 북한 경제가 폐쇄 경제라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닐 만큼 무역 규모가 급감했다가 2020년 같은 경우는 북한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던 5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그 직전 2년에 비해서는 무역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액의 내용을 보면 특히 수입을 보면 경공업 중간재인 플라스틱이나 고무, 직물 같은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됐고요. 식료품도 많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인 시기에서 보면 북한 경제가 최악의 상황, 2020년과 2021년의 상황을 동료하고 2022년에는 약간 반등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공업은 중간재를 많이 수입했기 때문에 좀 생산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되는 거는 제재가 2017년 이후부터는 북한이 자본재를 거의 수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이 전반적으로 계속 침체되고 있을 것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2022년에 농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뭐 추정치에 따른 사실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그 GDP 20%를 차지하는 그 농업 부분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격이나 또는 2022년에 북한 내에서 코로나19가 실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업 유통이 감소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북한이 마이너스 4.5% 경제 성장률을 보여서 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2022년 말에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제 성과를 거의 얘기하지 않아서 당시에도 왜 이렇게 경제와 관련 얘기를 안 하는 것이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2달 이후인 2월 말에 그 전원회의를 또 개최해서 농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얘기를 안 한 것이 당시 어떤 정책 전환, 특히 뭐 그 군사 정책 부분에서의 정책 전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 단기적인 시기에서 북한의 경제 성과가 굉장히 나빠서 그랬다고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지금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기에서 2022년에 무역이 증가한 것이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주었다면 저는 2020년에서 2022년 기간, 북한이 이제 봉쇄를 한 기간 동안에 나타난 북한의 어떤 정책 변화는 저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당시에 이제 북한의 법 재개정 내용을 보면 북한이 워낙 많은 법들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 개정이나 제정 내용을 분석하려면 좀 긴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저의 평가는 좀 잠정적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은 맞고요. 무역이나 식량 유통 또는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 모두 김일영 박사님께서는 시장과 국가의 경쟁이라고 하셨는데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시장 경제 활동으로부터 과세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초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발표에서 직금 수입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세금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한 상황, 제재가 장기화되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계획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이고 저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정책 조정이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가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을 봤을 때 우리가 2000년대를 다시 회고해 보면 2000년대 전반에 북한이 7.1 조치라는 최초의 경제 개혁을 시도했고 이것이 북한의 경제 성과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경제 정책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잘 아시겠지만 그 정점은 2009년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계획 경제를 복원하고 시장의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인 활동을 억제하겠다고 한 정책이었는데 화폐 개혁은 사실상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았고요. 그 이후부터 사실상 김정은 집권 이후의 경제 정책을 보면 이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굉장히 무리한 경제 정책 전환은 지양하고 있고요. 시범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위에 시도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은 그런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김정은 집권 초반 그 양호한 경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2000년대 후반과 같이 약간 보수적인 방향으로 북한이 경제 정책을 선회하고 있고 특히 식량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식량 유통에 대해서 무리하게 개입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뭔가 경제
경제 주체들한테 부정적인 신호를 주어서 분배를 왜곡시키거나 또는 식량 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좀 부작용을 낳을 측면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전환이 이제 그 국가의 통제를 좀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그 제도 변화를 통해서 또는 북한 당국의 정책 발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식량 공급소는 사실 무상으로 원래 식량 공급하는 것이었고 양곡 판매소는 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좀 판매하는 것인데 이 양곡 판매소의 위치가 제 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조사를 해보면 이 양곡 판매소가 매일 여는 건 아니라고 해요. 시장의 양곡 거래도 완전히 막힌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조금 이제 간헐적으로 양곡 판매소를 열어서 시장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양곡 판매소에 국가가 양곡을 조달하려면 수매를 늘리거나 유통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일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경제 주체들이 이걸 그 식량을 보유하려는 요인을 좀 증가시키면 유통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보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 전반이 마비되거나 또는 2020년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요인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제재 이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지만 북한 산업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간재인 원유나 정제유, 비료 수입이나 비료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의 그럭저럭 버티기는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그 신냉전 질서가 심화되는 어떤 환경, 그리고 중러의 협력 지원이 확대되는 것도 북한의 버티기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적인 시기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평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멈추면 북한 경제가 식량난이 너무 심해서 체제 붕괴 가능성이 커졌나라는 질문에 반박하기 위해서 항상 답변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그럭저럭 버티기는 계속될 것 같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답변이 여기에서 멈추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는 계속 간다면 북한 경제는 성장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북한 당국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뼈아프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북한 경제는 어떠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다음에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단기적인 위기, 뭐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막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인식하게 된 위기 말고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 진행되어 왔고 우리가 단번에 고치기 힘든 기후 위기나 인구 위기 이런 위기들이 지금 갑자기 이제 복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전 세계, 특히 선진국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복합 위기 속에서 북한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 북한 당국도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선행 연구를 보니까 한반도 기후변화가 남한도 저희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연평균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그래서 북한도 최근에 제일성 이상기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기후위기는 이제 식량위기, 특히 북한의 농업이 전체 GDP 20%, 저희도 5%도 안 되거든요. 3% 되나? 근데 북한은 20%이기 때문에 전체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인구 위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구 위기를 얘기할 주제는 못 됩니다. 지금 한국의 그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득 수준을 생각할 때 북한은 지금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다다랐다가 하락하는 그 지경이거든요. 사실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지금 다 지나갔고 지금부터는 일할 사람은 없어지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기회를 북한이
조금 이용을 해야 한다. 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그나마 높을 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식량 위기,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식량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우려해야 될 상황인데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식량의 그 수급을 얘기할 때 식량 생산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식량에 대한 수요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식량 수요에 있어서 인구는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인데 북한은 지금 생산 가능 인구는 정점에 다다랐지만 총 인구는 37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도 계속 늘어야 되는 거죠. 김일환 박사님께서 2020년부터 생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인구도 계속 늘었고 37년까지 총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그중에 부양 인구의 증가가 더 많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보다는. 그래서 이 식량 위기 가능성이 북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 당국이 이렇게 올해 농업 부분에 14.7%의 예산을 할당하면서 주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안정적인 식량의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점, 인구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위기. 에너지는 북한이 전량 수입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게 제재의 트리거 조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위기에서 에너지 위기도 굉장히 북한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이 제재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북한이 정말 극단적인 봉쇄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잘 버텨서 이겨냈지만 앞으로 더한 이런 보건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이러한 기후 위기나 인구 위기나 식량 위기나 에너지 위기가 어떤 측면에서 큰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북한이 계속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심각하게 북한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좀 북한 경제 성과가 늘 답변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체제 붕괴 가능성이나 그럭저럭 버티기 가운데 선택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또는 너무 회고적인 방식, 90년대 중반보다는 괜찮다 이러한 평가에서 조금 진전되어서 북한의 경제적 미래가 어떨 것인가, 북한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 박사님이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 그건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단기에는 북한이 자연재해, 제재,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나마의 어떤 그동안 이제 체제가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어 온 체제의 어떤 내구성이랄까요? 그것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이제 그럭저럭 버티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글로벌 복합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방비된 어떤 상태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 외에도 최근에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 또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복합 위기는 사실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직면한 문제 아닙니까? 기후 위기, 인구 문제 다 이렇게 겪는데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그 시스템 자체가 역동적인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북한은 그 정부 개입이 강화되면서 그 역동성을 상당히 좀 죽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 이제 이 부분 그 역동성은 예를 든다면 경제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보면 극명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북한이 이렇게 최근의 어떤 정책들이 아까 최재형 박사님이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상당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유의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논쟁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